네, 잊지 말아야 할 독립운동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독립사전 함께할 두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늘 함께 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정말 지금 이분 어떻게 모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만큼 귀한 분을 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17년 차 사라칸입니다. 명예 한국인이라고 불립니다. 오, 환영합니다. 아니,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오, 파키스탄에서 오셨는데 이미 17년을 한국에 살았으면 거의 그냥 한국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명예자 때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것 그냥 같은데. 한국인 사라칸입니다. 맞아요, 진짜. 혹시 그러면은 한국에 17년 동안 있었으면 우리 기본적으로 배우는 한국사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았나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녀서 기본적인 것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파키스탄 가보신 분 있으세요? 두 분 못 갔다 오셨나요? 너무 당연하게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가봤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기억에 혹시 남으세요? 저 한 10년 전에 가서 여행을 한 달 정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고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진 아주 기억에 남는 나라였어요, 저한테는. 그 파키스탄의 공식 국호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죠. 네, 맞아요. 오, 역시 우리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신 정보는 우리 근데 작가님이. 파키스탄 수도 어딘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신 예, 거예요? 예, 10년 동안 갔다 오셨으니까. 이슬라마바드. 맞나요? 옆에서 지금 사람 놀랐어요. 알고 계실 줄 몰라요. 다녀왔으니까. 예. 그러면 뭐 여기저기 다 다니셨겠는데 그 파키스탄의 그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빈디라는 도시도 가보셨나요? 빈디요? 빈디요. 지금 약간 낯선데. 거기만 못 가봤습니다. 거기만 못 가서. 아니 거기를 못 가보고 어떻게 가봤다고? 그러게요. 혹시 그 도시를 지금 얘기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슬람아바드 얘기가 나와서요. 이슬람아바드랑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다음에 가보셨을 때 꼭 한번 들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꼭 가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파키스탄 역사를 보면은 네. 사실은 예전에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독립과 관련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저희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인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파키스탄과 인도 이렇게 됐습니다. 1947년 8월 14일에. 8월 14일. 네. 우리랑 하루 차인데요. 네, 그러네요. 연도는 45년, 47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사람 여기 이곳 와본 적 있나요? 여기 야영이라든지 현장 체험학습 단골 명소 아닌가요? 아니 한국인 찐 한국인이야. 지금 단골 명소로 현장학습 장소를 독립기념관을 얘기한 거면 이미 익숙한 곳인데 오늘 이 세 분께 소개해드릴 이곳이 아마 독립기념관에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와본 적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보지 않으셨을 것 같다. 왜냐면 저도 처음이거든요. 아닌데 저 자주 오는데. 아, 진짜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지만 단언컨대 아마 세 분 다 못 가보셨을 것 같다. 오늘 가볼 곳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곳인데 함께하는 독립운동 바로 체험관입니다. 가보셨어요? 지금 세 분의 표정이 동공지진. 함께 한일이라는 글자를 지금 봤어요. 저런 게 있었나요? 그쵸. 그렇죠, 우리. 결의 집에 오면은 맞아요. 저 왼쪽 편으로 들어가서 쭉 일전 시간부터 이렇게 전시관을 그쵸? 보지 좋아하죠. 여기를 볼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체험관이기 때문에 안에 가면 다양한 체험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지만 아이들도 와서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오늘 체험관에서 즐겁게 한번 체험해볼까요? 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는 진짜 약간 숨은 명소 같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100년 전에 진짜 이것과 똑같은 어쩌면 더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중세 이후 흑사병 이후에 아마 가장 강력했던 팬데믹. 패스트라고 흑사병보다 그 네. 이상. 네, 그 이상 됐죠.
아무래도 1918년이면 빙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백범일지에 그 네. 무호 독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써놓으셨어요. 서반어 독감에 걸려서 한 20일 정도 앓으셨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위생 검사라는 거를 경찰력을 투입해서 해요. 경찰이 왜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방역 방침은 막고 그다음에 윽박지르. 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관을 직접 여러 곳을 다 체험을 해보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곳이 있는 건 진짜 처음 알았는데 조금 더 어렸을 때 체험했다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 더 행복했을 것 같다. 네. 그러기에는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재밌게 즐겨왔고 아까 김 작가님 총을 열심히 쏘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면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직접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사전에도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딘가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고 나서 다시 오면은 나 저기 가봤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근데 굉장히 재밌다는 점에서 그래서 뭔가 다른 분들한테 꼭 권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많이 와봤지만 여기는 다들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우리 아까 너무 막 신나게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이야기가 또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하나요? 네, 지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100년 전에 진짜 이것과 똑같은 사실은 또 그때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미흡했던 시절에 어쩌면 더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191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해가 무오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독감, 무오 독감이 어쩌면 지금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데 또 그게 독립운동 어떤 일제 침탈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키워드 무호독감인데 사실 무호독감이 조금 생소합니다. 그냥 감기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라는? 무호독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추측하건데. 강력한 독감? 강력한 독감 왠지 그럴 것 같다. 저도 그냥 비슷한 지금 그냥 감기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어느 정도였나요? 강력한 갖고는 잘 표현이 안 되죠. 이 무호 독감은. 아, 그래요? 어마한, 무시무시한 뭐 이 정도 돼야 이게 무호 독감이 표현되죠. 중세 이후 흑사병 이후에 아마 네. 가장 강력했던 팬데믹. 네네네. 20세기 최고의 전염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패스트라고 흑사병보다 그 네. 이상. 네, 그 이상 됐죠. 근데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으로 조금 와닿긴 하는데. 이제 흔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스페인 독감이 생각보다 그 치사율이나 이런 게 엄청 났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어땠는지 좀 기록이 있나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먼저 이제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말 대신 무호 독감이라는 말을 쓰는지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네. 전 유럽에서 어쨌든 독감이 퍼졌는데 스페인만 그때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이 질병이 나는 것들이 군사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스페인에서는 그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 독감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스페인 기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그 시기를 1918년 독감으로 부르자.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1918년이 무오년이니까 무호 독감으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정도의 강력한 뭔가를 퍼뜨리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줬던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나요? 1차 세계대전 전사자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사실 1차 세계대전 감도 안 잡히는데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1차 세계대전 전사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보다 그럼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훨씬 거예요? 많았죠. 훨씬. 훨씬이요? 네. 얼마나 될까요? 훨씬? 한 1억 명 정도. 1억 명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 엄청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이게 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이제 독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시 인구가 이제 1,700만 명 오.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서 14만 명이 사망한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 무호독감 때문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 14만 명이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사람? 너무 많은데요. 14만 명이면 내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 중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매일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아픈 걸 경험했다는 게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충격이 더 컸던 게 무원형 독감은 이제 1918년에 시작을 해서 19년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대체로 한 3번 정도의 큰 유행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유행과 세 번째 유행은 첫 번째 유행은 일단 한국에 닿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행은 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유행이 벌어졌는데 그게 기껏해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918년 한 9월부터 1913년 1월, 2월까지거든요. 19년 1월, 2월까지인데 그때 14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충격이 당대의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였을지를 이제 상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1918년이면 그때 이후 시기에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졌으면 우리 독립운동할 때 당시에도 피해를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 운동하셨던 분들도 혹시 기록에 좀 남아있는 게 있나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백범일지에 그 네. 무호독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써놓으셨어요. 아,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본인의 행복 중에 하나가 네. 자기가 몸이 체질이 좀 건강한 거다. 네. 그런데 이제 2번 정도 병원 신세를 자기가 졌는데 한 번이 이제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중국에서 이제 혹을 뛸 때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서반어 독감이라고. 서반어 독감에 걸려서 한 20일 정도 앓으셨다. 이렇게 이제 백범일지에 그걸 적어놓으셨죠. 예. 제가 궁금한 게 그 당시면 통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비행기로 지금처럼 드나드는 것도 어려웠을 테고 혹시 한국까지 감염 경로가 어떻게 한국까지 감염이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서 처음 발병이 됐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체적으로 증상만 놓고 본다면 미국 쪽에서 처음 발병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니까 군인들이 유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918년 봄쯤에 1차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독감의 증세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독감의 유럽에 있던 독감이 아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게 이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철도가 만주 쪽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만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봉천 이쪽이 심야항 쪽인데요. 이쪽에 가서 갑자기 감기에 다 걸린 거예요. 수십 명이. 그리고 2명은 굉장히 중증의 상황이 나와서 현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아마 옮긴 걸로 추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근데 안 아픈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일본 아이들이지만 서울역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바로 퍼진 거예요. 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무호독감 관련해서 이제 처음 보도된 게 매일신보거든요. 근데 이제 평안북도 쪽에서 먼저 발병한 걸로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당시에 시베리아 쪽, 이 만주 쪽에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퍼뜨렸다는 설. 예, 그래서 이제 북쪽부터 이렇게 됐다. 뭐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설들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당시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감기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의료가 발달했다고 했던 미국 같은 데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내놨던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마스크 쓰고 다니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입을 가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입으로 뭔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뭘 했냐면은 이제 마스크를 써라 라는 그 일종의 조례를 네. 이제 제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집회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무오년 독감 다 지나서 이제 20년에 다시 독감이 생기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만들어라. 오. 이렇게 해서 그걸 배포를 해라. 오. 그러니까 그 당시 최선의 대응 방법은 지금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했던 마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마스크가 그래도 저는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어때요? 딱 보니까 사라는? 진짜 마스크 같네요. 그냥 지금이랑 별과는 다르지 않을. 여기 보면은 네. 마스크를 쓰시오. 맞아. 딱 쓰라고 되어 있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 당시 방역 지침이라는 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환기 잘 시키고. 예, 그것도 있었어요. 그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 이 무호독감 이제 한창 창궐 했을 때 네. 미국이나 일본 쪽 이제 사진을 좀 찾아보면 저거는 되게 일반 좀 이렇게 지금하고 비슷한 마스크 이제 사진인데 코만 가린다던가 입만 가린다던가 이런 마스크들을 천으로? 그냥? 천으로 그리고 뭐 손 같은 걸 말아서 이렇게 입만 비말만 이제 안 나오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마스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면 전차에 타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 지금하고 있지만 비슷한 그러네요. 나름의 기준들은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일부였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뭔가 지켜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결정적으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바이러스가 뭔지를 몰랐어요. 세균만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 입에서 침이 튀는 거를 막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이 코에서 숨이 나가면서 바이러스가 나간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총독부는 자신들은 세균은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 그다음에 사람 간의 접촉 이런 것만 막으면 전염병 막는다. 다 우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총독부가 패착을 하나 준 게 본인들이 그 위생 검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이 이게 좀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위생 검사라는 거를 경찰력을 투입해서 해요. 경찰이 왜 그걸 하죠? 그렇죠. 아니 너무 단순한 질문이겠는데 왜 경찰이? 공권력을 통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집이 더럽네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 태양을 쳐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무호독감을 대했기 때문에 이 창궐한 이 확산되는 거를 거의 뭐 방치한 수준이 된 거죠. 아니 위생 관리를 해주겠다.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액션을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일본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왔던 총독들이 모두 현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 밑에 가장 강력한 경찰을 군인하고 헌병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무총감부라고 해갖고 그들이 위생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방역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방역 방침은 지금 김동훈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막고 그다음에 윽박지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면 의사랑 같이 가서 어디가 아픕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역학조사라는 걸 해야 네네네네. 되잖아요. 누구를 지금처럼? 만났고 그다음에 증세가 이러니까 어떻게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격리가 집안에서 격리를 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감염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세균성이라 그러면 접촉이나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거를 막으면 되지만 바이러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공간에만 같이 있어도 감염이 되는데 그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또 의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경찰력으로 모든 거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19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헌병경찰이 다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도 너무 벅찬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제가 만약에 독감에 걸린 거를 말하면은 막 맞고 그럴지도 몰라서 저도 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마음도 또 이해가 되고 네. 또 상황도 이해가 되고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의료 체계는 어느 정도로 좀 발전이 되어 있고 갖춰졌는지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기존에 있었던 의료전문대학 경성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브란스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의료인들을 양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했는데 항상 그 필요로 하는 숫자보다는 배출되는 숫자가 워낙에 적어서 만성적으로 한국에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총독부 밑에 예를 들어 경성제국대학 같은 거를 조금 더 키워서 거기서 이제 의료인을 배출을 하자. 그다음에 의료 전문 기관을 뭐 대구에도 놓고 평양에도 놓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겠어라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여기를 졸업하면은 일본 가서 의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되시죠? 약간 새로운 해외 취업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일본에 있던 일본인들이 몰려들었겠죠.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그 전문대학을 다니고요.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일본으로. 다시 일본으로. 예. 그러니까 한국은 분명히 의료인을 양성을 했는데 그 의료인들이 한국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가니까 여전히 부족해지는 상황. 게다가 이제 경성제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생 비율을 보면 일본인 입학생이 있고 한국인 입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인 입학생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 의사 배출되는 건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면 우리나라 사람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게 정확할 거 아니에요. 말도 통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의사는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의사들이 치료해야 될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거의 의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가.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무호독감의 끝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걸 알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종식이 됐나요? 그 전염병의 어떤 시기를 벗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 또 생각했던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독감을 그때 이제 백신도 없을 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도 없을 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나아요? 그 과정에서 의사 말고 간호사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직접적인 네. 치료를 진료를 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와서 치료는 못 해요. 네네. 근데 내 지금 상태를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케어를 봐줄 사람은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의료 전문 기관에서 배출하는 간호사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에 대한 시선들이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일단 제가 옆에서 있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지게 되고요. 1919년 이제 가을에 마지막 이제 3차 유행이 왔고 그게 아마 이제 끝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1920년에 다시 한번 독감이 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독감을 지금 이제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그걸 무호독감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바이러스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된다라는 측도 있지만 안 된다는 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에 그리고 길게 보더라도 3년 정도에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면은 그 교훈처럼 그때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혹시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좀 덜 좀 아프고 넘어가지 않을까